작은 서점.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물리학자가 되거나 개그맨이 되는 것만큼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 최원정입니다. 오늘은 장은교 작가의 인터뷰 산문집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의 도입부 문장으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17년간 신문기자로 일하다 퇴사를 고민하게 된 저자는 지금껏 살아온 것과는 다른 익숙하지 않은 길에 들어서기로 결심을 하는데요. 오늘 편집자의 방 코너에서는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란 주제로 치유와 위로의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작은 서점 아나운서 최원정입니다. 이번 주 작은 서점에서 마련한 책 선물은요. 이야기 장수에서 출판된 아빠의 도시락 편지입니다. 모두에게서 따돌림 받으며 매일 혼자 점심을 먹던 여자아이의 도시락에서 아빠가 쓴 손편지가 발견됩니다. 자, 이 편지가 궁금하신 분들 이번 주까지 작은 서점 인스타그램에 댓글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 책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모바일 플레이어 콩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편집자들의 전성시대를 맞이합니다. 편집자의 방. 네, 몽고 프레스의 김진형 편집자,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거죠, 우리? 네, 항상 뵐수록 네, 정이 가는 두 분. 오늘 좀 특별한 시간으로 좀 꾸며보겠습니다. 먼저 다독이님들의 문자부터 소개하고 코너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청취자 게시판에 땡일님께서 장문의 글을 남겨주셨는데 저희가 조금 정리해서 소개해드리자면요. 저는 작은 서점 편집자의 방을 사랑하는 애청자입니다. 이현실 대표님이 소개해 주신 좋은 사람 도감은 저도 즐겁게 읽어서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쓰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김진영 대표님이 주관으로 계셨던 출판사에서 근무했었는데요. 방송을 듣고 용기를 내어 고백하고 싶습니다. 김진영 대표님은 제가 아는 한 좋은 사람 도감에 나오는 좋은 사람의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사람입니다. 사장님한테 제일 강하고 가장 어린 직원에게 가장 약했던 분, 친절하고 다정한 분,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름다운 분. 저는 지금은 출판계를 떠났지만 김진영 선배님께 정말 감사했다고 지금이라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선배님. 와, 아니, 울컥해요. 나 이거 읽고, 나 읽는데 왜 이렇게 울컥하지? 와, 누군지 아세요? 네네. 아니, 이렇게까지 저기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지인이라서 아마 저렇게 쓴 거 아닐까 네. 싶고요. 화답을 좀. 네. 제가 잘해줬으면 출판계를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제가 잘못해서 네. 출판계를 지금 떠났고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목소리로 답장 쓰셔야 되는 거 그러게요. 아닌가요? 네. 아니 그 사실은 며칠 전에 이제 PD님께서 이걸 저한테 보내주셔갖고 제가 메일을 보냈고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다음에 보자. 네네. 네. 네, 그렇게 만나지 않을까 싶네요. 아니, 네. 이렇게 사회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진짜 좋은 얘기만 이렇게 늘어낼 수 있는 그 관계가 쉽지 않은데 존경하는 이렇게 선배가 있다는 거 이분에게도 굉장히 큰 행운이 아닌가 싶어요. 아니, 저 그리고 더 말씀드리면 너무 쑥스러워할까 봐 이 좋은 사람 도감 저도 이렇게
집 거실에 딱 사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왔다 갔다 하면서 특히 이제 우리 아이가 좀 봤으면 하는 마음에 또 남편도 좀 좋은 사람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에 참 이렇게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휴대전화 끝자리 5953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이유로 책을 펼치지 못하고 꽤 오랜 시간을 보냈는데요. 이현실 대표님이 전해주시는 책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에너지를 얻었습니다. 좋은 사람 그리고 긍정의 힘은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매일 밤 책을 읽으며 하루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사실 목소리만으로도 짱짱한 에너지가 느껴져서 풀 충전이 되는 느낌이에요 하셨는데 우리 이 두 분의 이 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또 하나만 더 소개해드리자면 겁 많은 다독이님, 먼고 프레스에서 나온 이재야 시인의 시집에서 편집자의 말을 읽고 울컥해서 한마디 남깁니다. 저도 남자지만 편집자님처럼 정조로 세계를 감각하는 것 같아요. 편집자님께서 방송 중에 무심한 듯 흘려주시는 말들이 저에게는 같은 역할을 합니다. 좋은 책 만들어주시고 또 방송을 통해 책을 소개해주시는 노고에 감사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하셨어요. 저는 사실 편집자님들이 어떤 분들인지 잘 모르고 이 방송을 시작했는데 두 분 덕분에 이렇게 편집자들의 이 깊이가 이렇구나. 그리고 이런 분들이 이렇게 출판기를 이끌어가고 이분들과 방송을 하는 게 이런 의미구나. 이렇게 깊은 감동을 받는 나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역시 우리 다독이님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이 작은 서점에서 편집자들과 출판인들의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이 편집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일하는지를 알 수 있어서 참 좋다는 얘기를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요. 네. 저는 또 작은 서점에 도리어 감사드립니다. 네. 김치훈 편집장님도 한 말씀. 저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자의 방 얘기를 좀 시작할 텐데요. 좀 특별한 주제예요. 그렇죠? 그럼 또 어떤 책을 골라오셨는지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전에 어떤 요리 프로에서 요리 서바이벌 프로 같은 데서 최종 미션으로 나에게 해주고 싶은 요리가 마지막 미션으로 나와서 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졌는데요. 이 주제는 김진영 대표님이 고르셨는데 오늘의 주제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저도 항상 타인에게 책을 소개하고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다가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 참 신중하게 골랐는데요. 제가 고른 책은 장은교 작가님의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라는 아름다운 제목의 책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김진영 편집자님의 책도 좀 제가 미리 고른 들어볼게요. 책은 네. 히샴 마타르의 시에나에서의 한 달이라는 책입니다. 열화당에서 나왔고 2024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네. 두 권의 책이 저희 스튜디오에 지금 이렇게 있는데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그렇죠? 말랑말랑해지는 그런 기분이 드는 아름다운 두 권의 책입니다. 사실 이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처음에 이게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 뭔가 이게 비유적인 의미의 문학서인 줄 알았는데 진짜 이게 도로에 나가서 운전하는 이야기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왜 이 책이 이현실 대표님 본인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기 스튜디오에 오면서 저는 운전을 잘 못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하면 는다라고 하는데 하면 늘지 않는다는 것에 증인이 저거든요. 운전도 사람들이 다 매일 안 하니까 그렇지 근데 저는 15년째 매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안 힘들어요 아직도? 아직도 힘들고 아직도 저한테는 너무 무섭고 어려운 일이에요. 파주에서 여의도 오는 길이 험난해요 항상.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집하고 회사만 왔다 갔다 하고 가끔 도전하는데 언제나 길을 잃고요. 아이고. 그래서 운전은 저한테 참 연구 대상이기도 했는데 그래서 저의 이게 차에 이름 붙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제 차에도 이름이 있었는데 제 차는 이름이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러면서 너무 웃긴다. 네. 그래서 참 저는 운전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 책은 7명의 여성 운전자를 인터뷰한 책이에요. 그러면서 이 장은교 작가님이 그 회사를 쉬면서 운전 면허에 도전하고 또 초보 운전자로서 거리에 나서는 본인의 이야기도 맞물려서 돌아가거든요. 근데 이 여성 운전자님들이 너무 얘기가 재밌습니다. 강원도 양양 최초
최초의 여성 택시 기사님도 네. 나오고요. 그리고 66세에 한 번에 실기 시험을 붙으신 분이 있대요. 저는 3번 만에 붙었었는데 네. 아 정말 대단하시다라고 생각했는데 또 이 작가님의 장은교 작가님의 어머님 네. 얘기도 나오는데요. 어머님 얘기가 전 참 인상적이었는데 장롱면허 있는 사람들은 되게 부끄러워하면서 얘기하죠. 아, 저 장롱면허예요 이러는데 장롱면허는 한 번이라도 도전해봤다는 뜻이다라고 어머님이 말씀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2종 보통 면허 따기도 정말 어려웠는데 네. 특수면허, 특수면허? 일종면허 이런 모든 운전면허를 섭렵한 여성 운전사님도 나옵니다. 네. 그래서 각종 이 운전 얘기들이 정말 유려하게 네. 또 재밌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작가님이 이 책을 이렇게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것은 운전에 관한 이야기다. 네. 이것은 운전에 관한 이야기만은 아니다. 모두 무면허로 태어난 여전히 어디로 가야 할지 어렵고 서러운 우리들의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정확히 저도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요. 진짜 말 그대로 우리 무면허로 태어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디론가 이렇게 다들 이렇게 출발선을 이미 출발했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 이 시점에 꼭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 7명의 운전자 이야기도 궁금한데 이런 멋있는 인터뷰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이 저자 장은교님, 아까 이제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계셨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이 기자님이 쓰신 책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 있는데 네. 공동 저자셨는데 우리가 명함이 없지 일을 안 했냐라는 굉장히 멋진 책이 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많이 추천하기도 했는데 고령의 여성 노동자들 명함은 없지만 자기 자리에서 우직하게 일해온 여성 노동자들을 인터뷰한 책을 만드시기도 했고요. 네.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했는데 이 보통 사람들의 말에서 정말 잊히지 않는 아름다운 한마디를 남기는 힘이 이 작가님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 전 책에서는 저는 마음에 이 말을 새기고 있는데 나쁜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나는 도망가지 않았다라는 문장을 또 남기시기도 했고요. 이 책에서도 이 여성 운전자들에게서 한마디를 끌어내시는 힘이 있는 되게 강력한 인터뷰어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글도 참 잘 쓰십니다. 네. 본인의 에세이도 너무 재밌어서 저는 이 여성 운전자들의 얘기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게 우리 터틀넥 프레스의 김보희 대표님 저도 정말 편집자로서 존경하고 많이 좋아하는 분인데요. 네. 이 터틀넥 프레스에서 내는 책들의 행보에 어떤 되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면서도 우직함이 느껴져요. 이 책 또한 저는 터틀넥 프레스에서 지향하는 보통 사람들의 네. 긴 역사를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정말 좋았는데 또 터틀넥 프레스는 전 좋아하는 게 또 좀 유머도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아마 쭉 읽다가 피식 웃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네. 195쪽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보면 페이지 상단에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터틀넥 프레스 이름이 거북목이잖아요. 네, 네. 책을 많이 읽다 거북목이 된 사람들을 있다. 위한 지금 이 책인데 195쪽 이 페이지를 보면 맞아요. 거북이가 이렇게 위를 올려다보세요 하고 한 번 스트레칭을 할 수 있게 하는 작은 그림을 그려놓으셨어요. 네, 네. 이 터틀넥 프레스는 정말로 이 유머와 감동이 있는 출판사인데 특히 이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는 역작입니다. 여기 나오네요. 고개를 쭉 빼고 제가 이러려고 거북목이 되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사이드미러 이렇게 확인할 때 거북목처럼 이렇게 쭉 빼잖아요. 그 부분 묘사하면서 그림까지 이렇게 위에 살짝 쿵 찍어 넣어놨어요. 네. 아 귀엽다. 저도 보면 네.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정말 거북목이 많은데 그래서 저도 사무실 들어갈 때 보면 저희 직원들도 다 옆모습을 보면 다 거북목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귀여운 거북목들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책을 읽으면서 또 한번 스트레칭도 쭉 할 수 있게 이런 또 요소들을 넣은 것도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운전을 이렇게 두려워하신다는 게 사실 우리 이현실 대표님처럼 막 호탕하고 막 용기 있고 막 거침없는 여성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책에서 아마 그 많은 이야기들이 좀 많이 와 닿았을 것 같아요. 네. 이현실 대표님한테는 어떤 점이 좀 그런 부분인가요? 여기서 보면 다
다들 여성들이 운전을 많이 안 할 때 네네. 시작하신 분들도 있고 직업으로서 또 장사를 하기 위해서 운전을 시작하신 분들도 있는데 네. 아주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운전대를 잡으면 이게 다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항상 멈추러드는 것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네네. 내가 잘해도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맞아요. 적들이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이런 생각 때문에 늘 긴장이 되는데 이 양양 최초의 이 여성 택시기사님인 박삼순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안 되면 안 되고 되면 돼. 아주 배짱적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배짱적이라는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배짱적이다. 이 작가님도 배짱적이야 하고 그래서 되뇌시기도 했는데 이렇게 뭔가 거침없이 길을 나서고 새 길을 시작하는 분들의 마인드가 많이 담겨 있어요. 이 석향옥이라는 선생님은 또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야. 또 이런 얘기도 하시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비단 운전에 대한 얘기만이 아니고 네. 어떤 길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거나 맞아요. 뭔가를 네. 시작할 때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시작하기 늦었다고 머뭇거리는 그 어떤 인생의 그 지점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지금 나이가 좀 그런 어떤 지점에 와 있는 것 같은데 내 인생에 이렇게 자꾸 빨간불이 켜지지라고 느낌이 좀 드시는 분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책이라고 저도 정말 강추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이 책 읽으면서 도로교통법을 이렇게 재밌게 풀이하시는 거 보고 좀 놀랐어요. 네. 보통 법이라 그러면 뭔가 이렇게 머리 지끈지끈하게 사람 괴롭히는 그런 문구들이 막 많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놀랐던 게 도로교통법 제1장 총칙에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법의 목적이 우리의 안전이었다. 누구를 통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이 부분을 짚어주시는데 좀 법을 좀 새롭게 좀 바라보는 좀 계기가 됐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우리가 언제 또 읽어보겠어요. 맞아요. 군데군데 이 법에 대한 얘기도 재밌게 해주셨고 혹시 우리 김신영 대표님은 어떤 드라이버세요? 저요. 아니 왜 보통 이렇게 점잖으신 분들이 딱 핸들 잡는 순간 확 돌변하는 경우들이 있다면서요. 왠지 그러실 것 같은. 타보셨잖아요, 이현실 대표님은. 김진영 대표님은 운전도 김진영 대표님 목소리처럼 하십니다. 어떻게 정말 정말 부드럽고요. 예의 바르게 신사적으로. 네, 스튜디오 이제 오갈 때 가끔 이제 김진영 대표님이 이렇게 태워주시는데 와 저는 정말 특집 방송인가요? 정말 김진영 대표님은 전 김진영 대표님도 이렇게 울컥하고 화를 낼 때가 있거나 이렇게 운전하다가 화내시는 순간이 있나 궁금했어요. 네, 그 문자 보내주신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책에 차에 대한 경험담뿐만 아니라 정말 베테랑 운전자로서의 어떤 지혜도 이제 좀 담겨 있잖아요. 네. 이현실 대표님 이 책에서 어떤 지혜를 좀 배우셨어요? 여기에 이 장희자라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차장에서 나갈 때 되게 떨리잖아요. 근데 그때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도를 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근데 또 이분은 운전할 때 욕을 안 하신대요. 이렇게 상대방 때문에 근데 되게 깜짝 놀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그래.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때문에 굉장히 놀라고 이럴 때 우리는 저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화가 나는데 저 사람이 그냥 비껴가고 나랑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분은 감사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도 요새 사고 났을 때도 사고 나면 되게 저는 사고가 많이 나봤는데요. 근데 사고 나면 되게 가끔 좀 쓸쓸할 때도 있거든요. 나를 받았거나 내가 사고를 냈거나 언제든 요새는 절대 사고하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절대 사고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누구 때문에 다쳤는데 그 사람의 사과 한마디 듣지 않고 보험회사 직원들이 이렇게 사고 처리를 하는데 이 희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고는 순간이야.
그냥 무조건 내려서 미안합니다 그랬고 상대방도 괜찮냐고 서로 묻고 그랬어. 뭐 예전에는 면허 따고서 늘 이렇게 서로 괜찮냐는 맞아요. 거를 먼저 네.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들도 참 좋았고요. 그리고 어떤 공간 디자이너님이 차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데 차가 또 이런 역할이 있죠. 일의 기쁨과 슬픔의 순간에 저는 차에 많이 있었어요. 일과 관련해서 너무 힘들고 슬프고 괴롭고 할 때 차에서 울기도 하고요. 분노가 차오를 때 유일하게 차에서 뭐 이렇게 말을 끝을 흐리시는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맞아요. 차만큼 나 혼자서 이렇게 때론 쉬기도 하고 내 감정을 쏟아낼 수 있고 음악도 크게 틀고 참 차가 여러 기능을 하는구나 싶은데 저도 지금 차를 타기 전에 그 차를 한 10년 넘게 한 네. 차를 탔었거든요. 그 친구를 떠나보낼 때 참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전에 차는 친구고 지금은 선생님이고 뭔가 가격차도 좀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차에서 차로 출퇴근하고 사람들을 만나러 가고 이럴 때 쌓인 추억들도 또 맞습니다. 차에 묻어 그렇죠. 있구나 싶었습니다. 물리적인 어떤 안식처가 되는 그죠. 네. 코쿤족이라 그러잖아요. 약간 거기에 해당하는 공간인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게 제목부터가 멋있잖아요. 네. 정지선이 다시 출발선이 된다는 이 제목도 너무 잘 지은 것 같은데 멋진 운전자들의 이야기가 한가득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대표님께서 이 책에 쏟아지는 멋진 문장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명문장 소개해 주시죠. 네, 장은교 작가님의 문장 중에서 소개하겠습니다. 길을 잃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원래 가려고 했던 길로 가지 않는 것. 목적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가다 보니 다른 목적지에 와 있는 것. 이렇게 써보니 참 별일 아니다. 길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길로 갔을 뿐이라는 생각이 든다. 꼭 정해진 그 길로 가야 하는 거야? 내비게이션이 추천하는 길, 많은 사람이 가는 길, 최단 경로이거나 유료 도로를 피하는 길. 그게 꼭 정답은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하며 매일 조금씩이라도 운전을 한 덕분에 나에게도 내비게이션 없이 달리는 길이 생겼다. 어떤 날은 돌아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간다. 거기 그 나무들이 보고 싶어서. 어떤 날은 무조건 직진이 많은 길을 택한다. 최대한 차선 변경이나 신호를 신경 쓰지 않고 달리고 싶어서. 아주 가끔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경로를 택한다. 그저 새로운 경험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길을 잃는 것은 어쩌면 새로운 길을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이 문장이 참 위로가 되는데요. 저는 낯선 곳을 가끔씩 그래도 지금 시도를 하는데 단 한 번도 한 번에 가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내비게이션이 새로운 길을 이렇게 또 탐색하고 있어. 또 틀렸구나. 이번에도 또 잘못 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고 앞으로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양한 길을 주행하면서 내가 아직 못 가본 길이 이렇게 많구나를 생각해 본다. 네. 무엇보다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어보는 사람이 되고 싶다. 시동을 건다. 앞으로 나간다. 신호등이 보인다. 빨간불 다음엔 반드시 초록불이 켜진다. 하면서 이 책이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정말 저는 이 책을 또 공교롭게 지금 우리 아들이 운전면허 시험을 이제 한 7월, 8월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요, 이놈이. 계속해서. 우리 아이한테 이제 줘야 66세 할머니가 실기시험 이렇게 한 번에 되신 분도 있고, 글씨도 제대로 모르시는 어르신이 필기시험 보고 합격을 하셨다면서 이 에피소드를 제가 이제 전하고 있거든요. 네. 가족과 함께 얘기 나누기도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았습니다. 자, 오늘 이현실 대표님 어떤 노래 또 가져오셨나요? 네. 김현철의 드라이브라는 노래를 같이 듣고 싶은데요. 네. 김현철 뮤지션님은 참 언제나 되게 음악이 예전 음악도 그렇고 최근 음악도 그렇고 참 근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이브는 김현철님의 최근 음반인 10집 수록곡인데 제 운전할 때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 노래를 틀어놓고 쫙 달리면 내가 가는 길이 되게 같이 근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같이 듣고 싶습니다.
김현철의 드라이브 듣고 왔습니다. 편집자의 방 이현실, 김진영 편집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요.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입니다. 두 분의 추천책 만나보고 있는데 진짜 나에게 읽어주고 싶은 책이라고 하면 그만큼 나에게 굉장히 소중한 책이라는 얘기잖아요. 김진영 편집자님의 이 책은 어떤 의미일지 또 한번 들어볼까요? 먼저 히샴 마타르의 시에나에서의 한 달이라고 그러셨죠? 네, 맞습니다. 이 책이 나온 건 2024년이고요. 네. 그 책이 나오고 나서도 아마 이 책을 많이 읽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 좋은 소문이 많았던 책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되게 호기심은 있었지만 읽진 않고 있었고 근데 지난 2월 달에 이 책을 선물을 받고 그때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어요. 선물 받으신 책이구나. 네. 근데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2월 달에 우리 이현실 대표님께서 자리를 비워주고 그때였어요? 그때 제가 이 책을 읽었고 우리 떠날 때가 됐구나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책으로는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 결심을 했고 왜냐하면 너무너무 그때 저도 사실 그때 막 되게 힘들 때였는데 네. 힘들 때였는데 이 책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어요.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고 마지막으로는 이 책을 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책을 정해놨었고 그때. 그래서 보통은 우리 주제 정할 때 뭐 이렇게 의논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이번에는 이걸로 하자고 먼저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드디어 때가 돼서 이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지난 2월에 읽었던 이 책이 어떤 그 마음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충격 감동을 너무 궁금하네요. 네. 이 책에 되게 보면은 아주 좀 작은 판형에 굉장히 작은 판형에 볼륨도 되게 적어요. 볼륨도 되게 적고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실제로 읽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는 책이에요. 네네. 굉장히 밀도가 높고 밀도가 높다. 네, 밀도가 높아요. 그리고 이분의 글 쓰는 방식이 굉장히 문학적이고 시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들을 쓰면서도 그 안에 굉장히 깊은 사유들이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이 책을 느리게 읽을 수밖에 없고 저도 역시 그랬습니다. 느리게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 곱씹어서 읽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분이 뭐 책에 나오지만 하나의 그림 앞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림을 바라보고 그림과 대화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책이 그래요. 이 책이 그렇고 제가 2월부터 지금까지 이 책을 한 두세 번 정도는 계속 반복해서 보고 이분이 어떤 그림에 대해서 썼던 어떤 산문들은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책은 굉장히 작은 볼륨의 책이지만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세계로 확장이 되거나 또는 제가 몰랐던 저의 어떤 모습들을 발견하게 하거나 그런 면에서 굉장히 되게 탁월한 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오래오래 곁에 두고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저 역시도 제가 혹시나 힘들 때마다 또는 제가 제 자신에게 갇혀 있을 때마다 그럴 때마다 이 책을 꺼내 읽지 않을까. 그래요.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책이에요. 곁에 두고 제가 곁에 두는 책이 몇 권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의 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건진 인생책이라는 말씀이신데 근데 언뜻 보기에는 뭐 미술에 관한 책 같기도 하고요. 시에나의 미술 기행을 간 어떤 기행집 같은 느낌인데 우선 그런 저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히샴 마타르. 이분의 대표작이 몇 년 전에 나왔다가 지금 찾아보니까 절판이더라고요. 절판이 됐고 그러니까 이 책의 그 책은 귀환이라는 책입니다. 귀환이라는 책이고 이게 그분의 대표작이고 그 책은 퓰리처상 논픽션 부분에서 상을 받아서 이분이 국제적인 명성을 받았게 했던 책인데 근데 그 책이 이분의 대표작 마타르의 대표작이고요. 그 책을 보면 이분에 대해서 잘 나오는데 이분은 그러니까 리비아계 영국인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태어나기는 1970년생이신데 뉴욕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을 리비아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카다피 독재 정권이 있었잖아요. 리비아 카다피,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 아버지께서 이 마타르의 아버지가 이제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재 정권에 맞서 투쟁을 하다가 이들은 이집트로 망명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런던으로 이주해서 살게 되죠.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카이로에 갔다가 리비아 교도소에 수감이 돼요. 납치가 돼요. 리비아 정부로부터 납치를 당해서 리비아 교도소에 수감이 되고 또 그로부터 10년 뒤에 1996년 이분이 16살 때
리비아 교도소에 갇히게 되고 그때 이 카다피 정권이 교도소에 있는 정치범들을 대량 학살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이 아버지 행방이 찾을 수 없게 돼요. 그 정치범 대량 학살의 네, 희생자일 수도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아버지의 시신을 찾지 못해요. 네네. 죽었는지 살았는지 죽었겠죠. 죽었을 텐데 네네. 시신을 찾지 못해서 무덤이 없죠. 아버지의 무덤도 없고 그래서 이 이후로부터 이 마타르는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떠한 애도의 마음과 상실한 마음과 우울과 이런 마음들을 품고 살았던 것이고 네. 그로부터 30년 뒤에 이번에 다시 리비아를 방문해서 썼던 책이 아버지의 향방을 쫓아요. 아버지의 시신을 찾고 싶어서 아버지의 행방을 쫓다가 결국에는 찾지 못합니다. 네. 그 책이 귀환이라는 책에 담겨져 있고 이 책은 오늘 소개하는 책은 그 귀환이라는 책을 쓴 직후에 썼던 여행기예요. 네. 그래서 왜 이 책이랑 연결이 되냐면 아버지가 세상에서 사라졌을 때 이 마타르는 자신의 살던 고장에 어떠한 내셔널 갤러리가 있었는데 거기에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고 해요. 시에나 화파. 그리고 자기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 앞에 가서 네. 매일매일 가서 그 그림을 하나씩 보게 됩니다. 어떤 날은 어떤 그림은 한 그림 앞에서 서너 달씩이나 매일매일 가서 그 그림 앞에 보게 됐고 또 어떤 그림은 거의 1년이 넘도록 한 그림 앞에 머물러 있기도 해요. 그러면서 자기도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거기 가서 어떠한 의문을 가지고 대화를 하고 그랬었고 그리고 나서 다시 귀환이라는 책을 쓴 다음에 네. 시에나에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시에나라는 지역이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이탈리아 지도를 이렇게 보면은 위에 피렌체가 있잖아요. 네. 피렌체가 있고 그 밑에 로마가 있고 네. 그 중간 정도에 있고요. 피렌체 쪽 약간 밑에 있는데 여기는 공항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피렌체에 내려서 공항을 비행기를 타고 내려서 또 한참 들어가야 네네. 되는 지역이고 그 미술사 책들 보면은 피렌체 화파는 되게 유명하잖아요. 되게 유명해갖고 그런데 시에나 화파는 잘 알려져 있지 상대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것 같고 이 시에나 화파는 13세기부터 15세기까지 굉장히 부흥하다가 피렌체 화파가 등장했던 14세기 후반 중후반부터 이제 밀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피렌체 화파가 이제 다 장악을 하고 네. 거대한 흐름이 주류가 되고 시에나 화파는 시에나 지역에 고스란히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타르는 자신을 매혹시켰던 네. 그리고 자신의 굉장히 슬픔에 빠져 있었을 때 자신에게 어떠한 모종의 위로를 줬던 이 그림들을 찾아서 네. 시에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시에나로 가서 한 달간 한 달간. 그 귀환이라는 책을 보면 아버지를 찾아 떠났지만 아버지를 찾지 못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시에나 그림을 찾아서 시에나로 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책이 네. 시작이 됩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그림을 계속 감상하기 위해서 한 도시에 그 어떤 미술관이 있는 거 한 도시에 한 달간 머무는 거 사실 많은 분들의 로망이긴 한데 지금 이분은 그 아버지가 리비아 이제 카다피 독재 정권에 이제 맞섰던 반치제 인사로서 행방불명된 그 슬픔을 좀 이렇게 치유하고자 계속 그 미술품 앞에 섰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 시에나 화파의 그 그림 한 폭 한 폭들이 다 어떤 이 작가의 정신적인 피난처 뭐 네. 이런 역할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런데 그 네. 당시에는 자기 어린 시절에 갔었을 때는 그게 왜 그랬는지 자기도 네.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책을 통해서 시에나에서 한 달 머물면서 그 답을 찾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답을 혹시 너무 성급하게 여쭤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위안을 주는 건가요? 그 이게 책이. 맨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할 그림들이. 것인데 네, 네. 결국에는 자신의 공고한 세계를 가지고 그 세계가 제가 갖고 있는 어떠한 전망일 수도 있고 어떤 세계가 있는데 또는 그 세계에 제가 갇혀 있을 수도 있는데 한 그림 앞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면서 그 그림이 갖고 있었던 세계와 대화하는 거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란 존재가 완전하게 받아들여지는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림 하나하나를 통해서. 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의 어떠한 슬픔들이 치유되는 모습들, 치료되거나 또는 자신의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거나 네, 네. 그걸 비로소 자기가 누군가를 애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 책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작가가 굉장히 좀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무슬림 국가인 그 리비아에서 자랐는데 이제 기독교 베이스인 서방 국가에서 또 그 이제 성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경계인의 삶을 사는 그런 분이었을 테고 또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
어떤 그 슬픔이 계속 인생에 이제 있는 근데 그런 사람이 그런 작가가 쓴 이 책이 김진영 편집자님에게 어떤 감정 왜 이렇게 이 작가에게 좀 이입을 하시는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그러니까 저의 삶을 네. 저도 적은 나이가 아니지만 이런 얘기 들으면 되게 민망하지만 그러나 마타르보다는 어리니까 제가 저한테도 어떤 저의 삶을 지배하는 죽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가 5살 때 돌아가셨고 네네네. 그리고 되게 신기하게 정말 저랑 아주 정말 절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15살에 사고로 죽고 그리고 그러셨구나. 네. 25살에 또 제가 굉장히 좋아했던 친구가 또 세상을 떠나는 사고가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10년 단위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저한테. 근데 그때 그런 슬픔들과 그런 우울이나 멜랑콜리의 마음들이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이 났고 특히 저는 아버지라는 존재가 이 마타르는 거의 10대 후반에 아버지를 잃었거든요. 네. 굉장히 이제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많을 때고 되게 소중할 때였지만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5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데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날에 아버지가 투병 생활을 좀 몇 개월 하셨는데 집에는 친척들이 항상 많았고 네. 그리고 아침에 가서 한 번 저녁에 한 번 가서 아버지랑 인사를 꼭 시키셨어요. 어머니가. 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누워 계셨고 가래가 막 끓고 계셨고 네, 네, 네. 냄새가 좀 났고 그러니까 되게 무서웠고 아버지가 싫었어요. 거기 가는 게 너무 싫었고 그리고 막 집에 막 있던 친척들이 너무 싫었어요. 제가 어린 마음에 너무 싫었고 또 제가 엄마를 사랑하게 엄마한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항상 간호하셔야 되니까. 네.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그날 제가 그때 기억이 있는데 아버지가 딱 돌아가시고 그 순간에 어머니의 막 울음소리가 들리고 막 울음소리가 막 동시에 막 터졌고 근데 제가 그때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 5살 아이가. 그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버지한테 안 가도 되는구나. 네네네. 그리고 내가 되게 싫어했던 삼촌들이 들으시면 안 되는데 지금은 싫어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삼촌들. 삼촌들이 우리 집을 떠나시겠구나. 그 어린 마음이 충분히 되게 좋아했고 근데 그때 되게 천진했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한 죄책감으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작가도 아버지의 상실을 오랫동안 직면하면서 작가가 됐고 어쩌면 우리 편집자님도 여태까지 우리가 그 소개받은 책들이 상실, 애도 이런 문제를 좀 많이 다뤘었는데 오늘 약간 이제 이런 어떤 개인사에 대한 고백을 통해서 그러셨구나. 어쩌면 지금 이제 대표로서 책을 만드는 그 과정에도 이런 경험들이 계속 묻어있고 앞으로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그럴 수 있고 마타르 이산 마타르처럼 누군가는 글을 쓰고 또 저는 저처럼 책을 만들고 하겠지만 그러나 상실의 문제를 이제 다 이산 마타르처럼 글을 쓰거나 저처럼 책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실의 문제는 사실 어느 누구나 다 겪는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존재를 잃는 건 우리 모두의 숙명일 수밖에 없고 그거는 아직 경험하지 못했다면 곧 경험하게 될 일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모두가 작가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이 책을 통해서 그런 상실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직면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마타르는 자신을 매혹시켰던 그림들 앞에 가서 그거를 내어놓고 그거를 대화를 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열어가고 애도의 문제를 풀어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게 그림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일 수도 있고 이 책에서는 이런 문장이 있는데 이 책에서 제가 굉장히 되게 위로가 됐던 이제 문장들이 하나가 있는데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은 내 삶의 물리적인 거처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거처가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 그리고 특별히 책과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책과 그림이라는 어떠한 예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화가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나를 가두었던 어떠한 세계 내가 갇혀있던 어떠한 세계를 가지고 그 앞에 가서 오랜 시간을 머물며 대화할 때 그
예술 작품이 갖고 있었던 세계와 조화하게 되면서 그것이 나를 받아들여주고 네. 그 세계 속에서 나의 길을 찾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마타르에게는 그림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음악일 것이고 네. 누군가에게는 사람이겠지만 그러나 이런 것들을 찾는 일은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시에나 화파의 그림들 얼핏 보면 이렇게 막 화려하지도 않고 네. 뭐 엄청 그 뭐 이렇게 명화해서 이렇게 그렇죠. 우리가 뭐 교과서에서 보는 그런 작품들이 아닌데 이런 작품들 앞에서 대화를 엿듣는다 혹은 그 작품들과 대화를 한다.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대화가 오고 갔을까요? 그거는 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이런 책을 보면 미술기행에 관한 책을 보면은 어떠한 미술 작품을 보는 법. 근데 이런 얘기 우리 어떤 미술관에 가면은 전시회에 가면은 어떤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사실 네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 책은 그런 거에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그림을 보는 법, 시에나 화파의 그림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그림 앞에 오래 머무는 거예요. 오랜 시간. 오랜 시간.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의 그림 앞에서 서너 달, 네. 어떤 그림 앞에서 1년 넘게 와. 이렇게 머물면서 그 대화를 했던 것이고 그래서 내가 갇혀 있었던 나만의 어떤 전망에서 벗어나 다른 이의 전망 속에 들어가는 일이 그 그림 앞에서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러므로 저희도 네. 우리도 우리의 시간을 들여서 그곳에 가서 네. 직면하는 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도 굉장히 느리게 천천히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위로를 얻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혹시 이현실 대표님도 책이나 또 어떤 이런 그림 앞에서 이렇게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이게 사실 영적인 교감이라 그래야 될까? 이런 좀 경험이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피렌체 도서전에 갔다가 미술관을 갔는데 와, 이 이탈리아 피렌체의 미술관들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술관을 많이 불어 찾아가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와, 여기서 한없이 머물고 싶다라는 네네. 생각을 했었는데 저는 이 책도 참 좋았는데 이 책의 이 외양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책 사시면 이 앞표지에 제목이 없습니다. 그렇지. 잠깐만 그렇네요. 이게 지금 뭔가를 벗긴 게 아니고 이게 원래 표지거든요. 제목이 없네요. 네. 그런데 이것이 저는 김진영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을 열어서 직접 보기 전에는 한마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라는 사인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이 책 얘기가 이제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래도 몇 문장 그래도 좀 네. 좀 소개해 주세요. 좋아했던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좋아했던 부분이 계속 달라져서 그러나 처음 읽었을 때 제가 줄을 쳤던 가장 좋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묘지로 들어서면서 나 말고는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가족이 보였다. 부부와 딸이었다. 다들 허리를 굽혀 묘석을 닦고 주변 꽃들에 물을 주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다. 딸은 12살쯤 되어 보였다. 나는 아이가 부모에게 품은 고유한 애정 같은 걸 알아차렸다. 아이의 태도는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어서 기뻐요. 순식간에 간파한 것들이었다. 그들을 보자마자 왠지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제라드 멜리 홉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는 내 눈을 단속해야 할 듯했다. 잠시 앉아서 새소리를 들으려고 눈에 띄지 않게 계곡을 훤히 볼 수 있는 비밀 벤치 쪽으로 향하면서 그 가족이 묘지 없는 애도자인 나를 보지 못했기를 빌었다. 그제야 나는 시에나의 그림을 보러 온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홀로 애도하러 새로운 지형을 살피며 여기서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알아내러 온 것이었다. 네. 네.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 알아내려온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작가의 아버지에 대한 뭐 애도 그리움에서 시작됐지만
어떤 정서적인 거처가 좀 피난처가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방법과 위로를 주는 그런 책이라는 거를 요 한 문장을 통해서 좀 느껴집니다. 나에게 꼭 읽어주고 싶은 그 두 권의 책. 이 느낌이 우리 김진영 대표님의 그 김진영의 장르가 있고 우리 이현실 대표님의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있고 오늘도 확연히 느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혹시 우리 김진영 대표님 마지막 신청곡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제가 맨 처음 소개했던 책이 하은빈 작가님의 산문집이었어요. 네, 오는 네. 나와 오는 맞아요. 네. 근데 얼마 전에 하은빈 작가님의 앨범이 나왔습니다. 음반이 나와서 네. 그 음반의 마지막 트랙에 있는 잘 있기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요. 네. 그 책과 함께 이 음반을 들으면 너무 좋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공연에도 갔다 왔는데 그 작가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음반을 만들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고 이런 얘기를 하셨고 요즘에 이 노래가 저의 우울과 슬픔과 저의 불면증을 해결해주는 불면증을 위로해주는 노래라서 네. 작은 서점을 애청하시는 모든 불면증 환자들에게 이 노래가 자장가처럼 들리면 좋겠습니다. 또 노래 제목도 잘 익히잖아요. 맨 마지막 가사가 잘 자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잘 때 머리맡에 드는 물컵 하나 그거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컵이 하나 있고 물이 가득한 컵이 하나 있고 책이 한 권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잠자리는 편안하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저희 매달 마지막 주 화요일을 꽉 채우셨던 저희 1회부터 그죠 시작부터 같이 해주셨던 작은 서점 시작부터 같이 해주셨던 김진영 이현실 편집자님이 오늘 이 방송이 이제 마지막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겠습니다. 잠시 두 분 좀 쉬라고 저희가 긴 휴가를 드린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1년 넘게 함께 하시면서 진짜 너무 감사했었어요. 저희는 편집자님들이 이런 일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깊이 있는 말씀으로 저자와 또 다른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위로를 주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정말 두 분의 역할이 우리 작은 서점을 이끌어가는 큰 힘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한 말씀씩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내드리기 싫어서 제 말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실은 오늘도 녹음 전에 스튜디오 이제 아래층 로비에서 만나서 서로 마감하다가 쓰러져서 이렇게 널브러져서 만났는데요. 너무 피곤하셔서. 네. 그런데 또 그 사이사이 작은 서점이 있어서 저는 또 김진영 대표님과 대화하고 또 최원정 아나운서님과 대화하면서 풀리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조금의 휴식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책 제목이 정지선이 출발선이 될 때잖아요. 네. 이게 꼭 완전히 끝이 아니고 저도 또 이제 또 한 명의 다독이로 돌아가서 제가 만든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소개 나오면은 라디오 틀어놓고 박수 치면서 있을 거고요. 네. 네. 그간 이 전파 너머에서 같이 소통해 주셨던 분들, 들어주셨던 분들 감사합니다. 준비해 오신 것처럼 수려한 엔딩 멘트를 김진영 편집자님. 저렇게 유창하게 말했다. 우리 늘 했던 얘기지만 그 어떤 프로그램에서 편집자의 방을 만들어 주실까 이게 너무너무 저는 처음부터 놀라웠고 너무 감사했고 지난 1년 동안 되게 우리 앓는 소리 많이 하면서 왔지만 그러나 사실 녹음할 때는 되게 즐거웠어요. 네. 녹음하고 할 때는 뭔가 잠시라도 좀 쉬고 가고 놀다 가는 느낌이었고 그 독서 모임 같은 거 한 지 되게 오래됐는데서 여기 와서 독서 모임 하는 느낌도 살짝 들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만났던 사람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제작팀도 그렇고 우리 아나운서님 같이 술 먹었던 기억도 울었다는 기억도 있고 네. 너무 즐거웠고 네. 여기서 만났던 분들 너무 제가 올해 좀 평생 기억하지 않을까 감사한 마음 가지고 돌아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끝인사가 길어지면요. 다음에 만날 때 되게 민망하다. 뭔지 아시죠? 아니 그게 다시 만날 거 뭐 그때 그렇게 막 그랬냐는 느낌 안 들도록 저희가 또 빠른 시일 안에 두 분 또 함께하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 그때 꼭 전화 받으셔야 돼요. 네. 물론입니다. 네. 자, 하은빈의 잘 있기 띄워드리면서 먼고프레스의 김진영 대표, 이야기 장수의 이현실 대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은 서점 오늘 문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원정이었습니다.